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재 활동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내일이 크리스마스. 연인들이 참 기다리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는 오늘 이런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연애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정상 연애는 뭘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들고요. 일단 두 분은 크리스마스에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세요? 양재 활동가께서는. 네, 저는 가족들이랑 명절이나 기념일을 보낸 지 좀 시간이 지나서 좀 최근에 기념일을 보낼 때는 뭐 비혼이나 자립으로 혼자 지내는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보낸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또 요즘은 코로나여가지고 모이기도 힘들죠. 네, 모이기도 힘들고 저는 혼자서 좀 글을 마무리하면서 지내는 연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베이직 페미라는 제 친구들이 함께 운영하는 페미니즘 단체에서 생활동반자 법 제정을 위한 전시회를 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합의 가족점이라는 전시회인데 이 전시회를 보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네, 저도 양재 활동가한테 이 전시를 소개받아서 저도 이 전시를 보러 갈 예정이고요. 또 25일에는 그냥 좀 다른 크리스마스를 꿈꾸면서 이제 비욘 라이프 가시화 방송 비욘세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시는 이름이 분이 비욘세? 네. 비욘 라이프 가시화 비욘세. 방송이라서 네. 비욘세인데요. 네. 네, 그 팟캐스트 하시는 분이 그 가수 재하 씨랑 같이 하는 토크 콘서트에도 이제 가기로 했어요. 거기에서 좀 다른 크리스마스를 꿈꾸면서 우리끼리 이제 자립하면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하루를 보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행사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행사들도 있군요. 다양하게.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지금 잡지를 발간하고 계시잖아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던 개간 홀로 정상 연애 담론에 어찌 보면은 문제 제기하는 거잖아요. 홀로 살아보겠다 이런 네. 얘기니까 오늘 아마 해주실 얘기가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뭐의 문제점을 느끼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다 보니까 크리스마스를 겨냥한 커플 상품이라던가 커플 마케팅을 이제 많이 보시게 될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두 가지 차원의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볼 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물질의 로맨스화라던가 혹은 로맨스의 물질화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커플 상품이나 커플 마케팅이 관념이랑 상품을 결합시켜서 상품이 곧 그 감정이나 그 관념을 상징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면 누구나 결혼, 청혼, 영원한 사랑을 상상하는 것과 같은 그렇죠. 네, 이런 프레임을 말을 하는데요. 이러한 문화도식 안에서는 돈을 많이 쓰는 것이 곧 낭만적이고 낭만적이려면 돈을 많이 써야 하고 네.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돈을 쓰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이날의 특가 상품으로 식당에서 다른 메뉴를 다 빼고 크리스마스 메뉴만 이렇게 딱 만들어서 내놓고 이것이 이제 커플 메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이제 기존의 메뉴들보다 가격이 좀 비싸거나 그거밖에 주문할 수 없지만 이제 그것을 위에서 가야 되는. 네, 위에서 사야 되는 약간 그런 식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뭐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고 그렇죠. 뭔가 물질을 투자하고 싶은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문제는 이제 이것이 자본주의 마케팅과 결합을 해서 수치심이랑 결합을 해서 바람직한 연애와 소비 모델이 존재하고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면 약간 박탈감을 느끼거나 그렇군요.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혐의를 입게 되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소위 정상연애 위주의 문화라는 건데 커플 상품이나 커플 마케팅이라는 말이 어떤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 커플에 포함이 되는지 우리 사회가 어떤 사람들은 커플로 보지 않고 커플 상품이나 커플 마케팅의 수혜자로 지정하지 않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예를 들면 초기에 통신사에서 커플 통신 할인 요금이 나왔을 때 당연히 이성의 남녀만이 그 제품에 가입을 할 수 있었던 사례 같은 걸 예로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커플의 모습은 사실 굉장히 많은 고정관념과 사회적 규범에 따라서 제한되어 있다라는 게 요즘 같은 때 제가 느끼는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너무 소외감 같은 거를 느끼게 된다. 네네. 특히 또 물질이라면 돈으로 그걸 또 평가하게 되니까 네네. 해줄 수 없다면 더 마음이 아프겠네요. 네. 어떻게 느끼세요, 양재 활동가께서는?
네, 저도 비슷한 생각 되게 많이 했었는데 해보셨어요? 특정한 돈을 쓰고 특정한 방식의 관계를 네. 가져야 특정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사랑해도 돈이 든다라는 이런 감정들. 근데 물론 그게 아예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사랑의 모양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표현의 방식이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예. 뭐 이를테면 이벤트나 기념일에 손편지 주는 건 굉장히 매너 없는 일이야라거나 혹은 뭐 100일엔 이래야지 어떤 선물을 이렇게 줘야지 이런 규범들이 되게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도식화하고 그렇죠. 특정한 감정만이 용인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야, 정말 사랑을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앞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해가면서 다른 네. 방안이 있다면 좀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저는 손편지 받는 게 좋은데 쓰는 사람이 힘들어서 그렇지. 자, 근데 양재활동가께서는 우리 사회가 앞서도 이제 잠시 이진성 편집장도 얘기해 주셨지만 연애를 너무 1대1 이성의 중심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이 연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미리. 다양성이 물론 중요해지는 시대이긴 하지만 어떤 점에서 그렇게 바라보시는지. 최근에 뭐 환승연애나 뭐 아주 최근 아주 하트 시그널 같은 연애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있었죠.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연애 프로그램들을 잘 안 보는 성격이지만 제가 유일하게 봤던 프로그램은 연애의 참견이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이 프로그램은 사연자가 연애에 대한 고민 사연을 보내면 이 게스트들이 이것에 대해 참견해주는 형태를 띠고 있고 그래서 뭐 이 남자 계속 연락 오는데 이거 뭐 집착같이 느껴진다 이런 사례들을 보고 그거 지금 스토킹이니까 끊어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뭐 데이트 풍경에 같이 분노하거나 이러면서 좋은 연애 관계에 대해 고민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는데 예. 또 한편으로 사람들이 참견하는 걸 들으면서 이거는 좋은 연애 관계고 이건 좋지 않은 연애 관계야라고 판단하는 어떤 사회적 풍경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은 연애고 어떤 게 그럼 나쁜 연애입니까? 뭐 이를테면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고민했던 건 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유 없는 남사친은 없다거나 하는 식으로 여성과 남성의 관계는 무조건 어떤 로맨스 감정에 기반한 관계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뭐 이런 문화가 좀 저는 불편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인 남자친구는 없다. 네, 그래서 이런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친구 관계더라도 누군가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전제, 되게 고리타분한 전제이기도 한데 네. 이런 전제가 되게 다양한 성적 지향들을 배제하고 있고 이런 그렇죠. 점들이 불편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뭐 연락의 빈도가 낮으면 애정이 없다는 증거다라거나 혹은 연락의 빈도 적으면 뭐 바람을 의심해봐야 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되게 좀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 관계가 적어도 2시간에 한 번은 이에게 답장하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에게 전화하면서 유지되는 어떤 일종의 노동을 해야지만 유지되는 관계다라는 말이 뭐 사랑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 어느 정도 진실이긴 하지만 그 노력의 방식은 저마다 다를 수 있고 속도는 저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렇죠. 좀 그런 속도들을 많이 고민하지 않는 방식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갑자기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연락을 그렇게 자주 해야 되나요? 두 분은 어떠세요? 평소에 연락을 하시거나 뭐 친구나 가까운 사람한테 연락을 어느 빈도로 양재활동가께서는 어떠세요? 저는 사실 제가 연애하면서 제일 어려운 건 건 이 연락의 문제였는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맨날 똑같은 타이밍에 잘 잤어 사랑해 잘 일어났어 이런 연락을 하는 게 사실 궁금하지 않잖아요. 잘 잤는지 궁금하지 그렇죠. 않은데 일단 내 몸이 건사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우리의 대화가 서로에 대한 대화가 아니라 되게 역할극 같다라고 느껴질 때 형식적이다. 많았어요. 네, 그렇죠.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하지만 난 의미 없는 연락이 더 싫은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또 그런 면에서 사실 그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연애라는 건 연애 관계라는 게 내 일상에서의 최우선 순위이거나 적어도 굉장히 다른 친구들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아주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관계 맺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사실 우리 사회 연애에 대한 생각인 것 같고 근데 저는 연애 관계라는 게 뭐 부모를 사랑하듯 친구를 사랑하듯 사랑의 어떤 또 다른 일종일 뿐이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1위일 이유는 언제나 없고
있다. 그래서 저한테는 좀 독점하지 않는 좀 다양한 사랑의 방식과 관계들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관계 맺음에 대해 통제하거나 구속하지 않는 그렇죠. 방식의 연애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비독점 연애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이런 연애는 뭔가 상대방과 관계에 대해 합의하고 논의한다는 점에서 바람을 피는 것과 다르고 그렇죠. 뭔가 이런 굳이 성적인 것만을 어떤 필요로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생각하는 뭔가 문란한 관계 이런 것들과 좀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구속이나 통제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진성 편집장께서도 지금 굉장히 공감하시면서 지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나 혹시나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일단은 우리 사회에서 비독점 연애라고 하면은 뭐 양다리 바람을 핀다 이런 식으로 뭐 문란하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극적으로 소비하는 양상이 있고 뭔가 비정상적이라고 바로 인지하는 그런 좀 감수성이 있는데요. 생각해 봐야 할 점은 비독점 연애를 당연하게 비정상 연애의 자리에 놓기보다는 우리가 정상이고 연애는 의뢰 그래야 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 정말 그렇게 바람직하고 건전하고 도덕적인가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점 연애를 기본값으로 당연한 것으로 설정을 하면 상대에 대한 질투라던가 통제라던가 동일시 같은 폭력을 사랑해서 그런다. 연인은 원래 그런 거다. 애인이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용인하고 허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윤리적이고 좀 상대를 존중하는 관계는 몇 명과 연애를 하느냐, 연락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하지 않고 그 두 그렇죠. 사람의 관계에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상한 연애 그리고 정상적인 연애에 대한 좀 기준을 스스로 좀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연애는 뭐 당연히 그래야 돼라는 것에서 한번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네요. 정말 사랑하는 방식이 결혼을 해봐도 저는 주변을 보면 너무 다양한 모습들인 것 같아요. 똑같이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나이대별로도 또 특히 그 모습은 확연히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뭐 최근에는 뭐 노인들의 그런 사랑 성에 대한 것을 영화나 다큐멘터리로 또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거를 또 나이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보는 그런 시각들도 있는 것 같고 어머 어떻게 나이 들어서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10대 이하 청소년들은 또 어떻게 또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그것도 성에 너무 일찍 눈을 뜨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세대별로도 또 이렇게 또 한번 짚어볼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 활동가께서. 맞아요. 뭔가 지금 우리가 연애나 로맨스를 그리는 작품들을 생각해보면 한 5작품 정도만 생각해봐도 대부분이 20대에서 30대 그렇죠. 사이의 연애이고 만약에 10대들의 로맨스를 그리는 하이틴 로맨스 같은 것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되게 풋풋하고 이제 뭔가 손만 잡을 것 같은 첫사랑의 낭만적이고 애틋한 이런 류의 로맨스로 소비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의 연애에 대한 상상력이 20대에서 40대 사이에 어떤 청년층 주로 머물러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한편으로 제 주변에는 좀 연애를 하는 청소년들이 되게 많은데 흔히 연애라는 건 흔히 섹스나 이런 성적인 접촉들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연애를 하면 이제 공부를 안 해서 대학을 못 갈 거다라거나 그렇죠. 연애를 하는 것이 뭔가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은 이런 연애나 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청소년이 포르노를 보거나 혹은 어떠한 공간에서 성관계를 하거나 이런다는 건 이미 우리 사회에서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특정 남자 아이돌이 내가 야동을 본 거 중학교 때였다 이런 얘기들도 막 되게 자유롭게 할 만큼 그래서 청소년도 뭔가 성과 사랑 혹은 연애에 대한 욕구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렇죠. 그것은 없어야 된다 혹은 없는 것처럼 보자라고 얘기하고 이들에게는 좀 풋풋하고 학생다운 연애만 강요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좀 연애라는 것을 좀 기존의 어떤 남녀 간의 어떤 섹스나 결혼이나 출산을 상정한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청소년기는 뭔가 결혼이나 출산이나 섹스라는 것과 연결돼서는 안 되지라는 감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좀 사실 연애라는 것의 방식은 되게 다양할 수 있고
같고 그렇죠. 그래서 좀 청소년의 연애라는 것이 좀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뿐더러 이런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과정이 꼭 뭔가 성기결합 형태, 뭔가 성기삽입 형태의 섹스는 아닐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좀 연애에 대한 상상력이 더 다양해질수록 좀 젊은 사람이나 좀 보다 늙은 그렇죠. 사람들의 성적 권리라는 거 혹은 연애 관계라는 건 좀 다양하게 상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해외랑 이 부분에서 연령대별로의 생각이 조금 더 많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맞아요. 네. 이진성 편집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특히 우리 사회는 연애 정년기는 20대고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가 되면 또 결혼 정년기로 이어지고 그때 연애는 또 반드시 결혼을 전제로 한 성숙하고 뭔가 좀 지속적인 미래를 약속한 연애여야 한다라는 암묵적인 규범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한국 사회에는 연령과 연애가 결합된 굉장히 많은 속설들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2말 3초라는 말은 대학교 2학년 말 3학년 초에 연애를 하지 못하면 평생 못한다. 그 말이 그 뜻인가요? 네. 그 말입니다. 그 말이고 네. 그리고 이제 25살까지 연애를 못하면 남자는 마법사가 되고 여자는 학이 된다. 무슨 말이죠? 저는 왜 못 알아듣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나아가서 30살까지 안 하면은 봉황으로 승천을 한다라는 농담이 있는데 네. 이 말의 핵심은 당연히 인간이라면 연애를 해야 하는 건데 네. 이거를 특정 나이가 될 때까지 하지 않으면 뭔가 비인간적인 존재가 될 만큼 좀 특이하고 뭔가 다른 사람이라는 그리고 놀려도 된다라는 합의가 들어가 있는 속설이거든요. 이게 놀리는 겁니까? 놀리는 거죠. 마법사를 마법사를 마법을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놀리거나 이제 봉황으로 승천했다 더 이상 너는 인간이 아니다. 이제 뭐 연애도 못하고 성적 경험도 없기 때문에 네. 뭔가 되게 신성한 무언가다라는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한 그런 농담이거든요. 왕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우리가 당연하게 이 나이까지는 해야 하고 안 하면은 뭔가 이상한 비정상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네. 결혼 정년기라는 말 역시 이러한 정상성 담론에 기반을 해서 적당히 연애하고 적당한 시기에 결혼을 하라 이렇게 좀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좀 강압적으로 느껴지세요, 그게?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 적당한 선을 누가 정해주는가. 누가 정해주는가. 20대 때 이제 사랑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너무 많이 하면 문란하고 너무 안 하면 그건 또 결혼에 부족한 경험이고 네. 그런 식으로 항상 애매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애매모호한데 결국에는 결혼 정년기라는 건 출산에 적합한 시기를 말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하지만 결혼이라는 거는 본인이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생각이 들 때 혹은 그런 준비가 되었을 때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한테는 또 영영 오지 않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 정년기라는 것 그리고 연애를 하기에 적당한 나이라는 것 이런 거를 정하고 그리고 그 나이 바깥의 연애나 결혼 같은 거를 금지하거나 좀 터부시하는 그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네요. 정년기라는 게 그런 출산과 연결이 되어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더 해보게 되고 저희가 시간상 잠시 1부를 마치고 이야기는 2부에서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3분 즉석칼에 만들듯이 법안을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 문제가 들고 따끔하게 이 여성 팬티에 달려있는 정체불명, 의미불명의 리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있는가? 경쾌하게 정말 그런가요? 외신도 당황한 거죠. 이 사건을 보고.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거 한국의 성보수주의 때문 아니냐. 할 말은 하면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이고요. 주간 똑똑똑 이어가겠습니다.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재 활동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그 연애의 정년기를 얘기하면서 결국은 출산과 연결되어 있는 그 기준이 그 안에 숨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참 이 부분이 이제 젊은 분들한테는 좀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겠네요. 그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들 보고 계시는지. 사실 이제 연애를 좀 바람직한 혹은 성공적인 결혼을 위한 연습 과정 혹은 뭐 나아가는 과정으로 보는 네. 시선이 아직까지 확실히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전에는 결혼이 가문이나 국가 간의 거래여서 연애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네. 결혼이 사적 영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중간 과정으로서 연애가 근대의 발명품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만들어진 관계죠. 네. 그래서 자연스러운 감정으로서의 사랑과 근대적 관념이자 상호 협의를 통해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관계인 연애는 다른데요. 이제 연애가 워낙 중요한 사건이 되다 보니까 연애 전 단계인 썸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고 또 그 썸이 너무 즐겁다 보니까 썸 전 단계인 긴장감이 있는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라는 용어를 쓰면서까지 이제 이 관계에 좀 몰두를 하게 돼요. 네. 근데 연애를 결혼 출산의 준비 과정으로 보는 거는 어디까지나 좀 이성의 중심주의에 기반한 생각이고 현실을 살아가는 지금을 더 우월한 가치라고 판단되는 결혼에 귀속시키는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연애나 결혼, 출산 그리고 행복은 이제 하나로 묶여있는 패키지가 아니고 각각의 개별로 존재하는 사건이고 그쵸. 누군가는 그것 중에 한두 개만 취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전혀 고르지도 않기도 한다는 거를 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하나로 정말 좀 묶여있는 느낌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양재 활동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아요. 저도 되게 다양한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를테면 그런 로맨틱 끌림 혹은 연애를 시작하는 감정들을 되게 전형적으로 그려내곤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연애라는 걸 똑같은 방식으로 겪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방식의 이야기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뭐 이를테면 비혼이나 내가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경우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해줘야 된다. 이러한 상식들이 있는데 근데 저 사람은 난 결혼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을 안 해주는데 나는 왜 내가 결혼 안 생각하고 있다고 말을 해줘야 되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누가 연애에 대해 더 설명해야 되는 위치에 있지? 라는 질문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애의 당연한 것들 중에 하나가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연애하기 위해선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되고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네. 사실 이러한 연애가 아닌 그 바깥의 관계들을 상상하기 너무 힘들다라는 고민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좀 지원하는 삶의 형태에 대한 고민들도 들어요. 그렇죠. 일단 네. 대학생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예. 지원하고 그다음에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방식들. 그 형식도 다 네. 마찬가지네요. 네, 그리고 네. 그 속에서 그러면 내가 결혼을 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거나 결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나라는 고민이 듭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씩 그럼 좀 정리를 해보죠. 뭐 그동안의 많은 고정관념, 뭐 정상 연애에 대한 얘기들을 저희가 해봤는데 이진성 편집장께서 먼저 좀. 네. 저희가 아무래도 연애라는 걸 생각하면 아까 양재 활동가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유성의 중심주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연애는 당연히 성적인 관계가 포함된다. 성적인 그렇죠. 욕망이 곧 사랑을 증명한다. 누구나 성적인 욕망이 있고 타인과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풀고 싶어 한다라는 뿌리 깊은 신화가 있는데요. 성적 욕망을 당연시하고 이것이 연애 관계 내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생각하면 연인이 이걸 보장해 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흐르게 되고 이것이 각종 이제 데이트 성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럴 수 있네요.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연애와 어떤 성적 관계의 그 연결 고리를 한 번씩 끊어보는 것도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양재 활동가께서는? 네, 맞아요. 저도 비슷한 얘기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사실 연애하고 시간이 지나면 스킨십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라는 생각 혹은 섹스 안 해주는 건 헤어짐의 사유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네. 여전히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이런 성적 끌림이 아니라 정서적 끌림을 통해서 연애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이런 성적 끌림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사람을 무성애자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유성애자, 무성애자로 구분하는데 예. 이런 무성애자라는 건 사실 성소수자 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되게 그렇군요. 성소수자 하면 동성애자라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또 되게 배제되기 쉬운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세상을 떠난 페미니스트 이론가 베록스 님이 올어바운 러브라는 책을 쓰시면서 네. 학대와 무시가 존재하는 곳에는 사랑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썼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사랑을 폭력으로 착각하거나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렇죠. 학대하는 것도 그리고 사랑을 한다라는 게 나 자신을 무시하고 나 자신을 지우면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랬을 때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내 욕망과 욕구를 보면서 나는 지금 연애를 하고 싶은지 혹은 연애라는 건 나한테 어떤 관계에 대한 욕망인지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유신님께서 다양한 시각을 좀 느껴보시네요. 이렇게 느껴지네요. 이렇게 써주셨고 하예란님께서는 양지활동가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주간 똑똑똑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올레 이진송 편집장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지활동가 두 분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